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뭐 기대보다 또 일부 직장인들은 언젠가부터 더 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좀 생기거든요. 네. 이때를 위한 좀 연금 활용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뭐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고민할 건 별로 없어졌어요.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더 없습니다. 이제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많이들 놓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연금저축 IRP, 그러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좀 활용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연금을 통해서 연말정산의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 상품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연금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지만 납입 중에서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연말정산 하실 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고요. 소득공제가 아니고 이건 세액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환급받고요.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납입액의 13.2%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지 않죠.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5,500만 원 넘는데 내가 900만 원 납입을 했다, 다 채웠다. 그럼 연금 계좌에다 900만 원 넣은 거죠. 900만 원 곱하기 13.2%니까 대략 뭐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를 연말에 환급받게 됩니다. 좋죠. 그리고 환급 받으면서 내가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환급받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국가가 세금을 그냥 환급해 드리는 건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환급받고 그냥 다시 해지하고 뭐. 그러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결국.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결정이 또 신중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환급은 13.2 돌려받으시는데 해지하게 되면 16.5를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해지하시면 더 큰 금액을 토해내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금으로 받아라.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는 조건으로 세액을 환급해드리는 것이니까 연금 받을 목적으로 불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뭐 그냥 당장 세액공제만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오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인출하셔도 안 되고 해지하셔도 안 되고 나중에 연금 이후에도 일시불로 찾으셔도 안 되고 반드시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겠다는 조건으로 하시면 세금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900만 원이라는 게 뭐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 또 IRP가 있고 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뭐 얼마씩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연금 계좌라는 것이 연금 저축 상품과 IRP 상품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IRP만 가입하시게 되면 IRP 통장에 900만 원 넣으시면 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 저축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각각 판매하고 있거든요. 펀드도 있고 요즘에 그렇죠. 은행은 연금 신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 증권사의 연금 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뭐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붙어 있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에 가입하시게 되면 재작년까지는 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넣으시면 환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600만 원을 넣어서 거기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에다가 700, 800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환급받고 싶으시면 연금저축에다가 넣지 않고 IRP에다가 추가로 300을 넣으셔야 9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어떤 분들은 연금저축밖에 없으니까 연금저축에다가 뭐 700, 800, 900, 1000 넣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거는 600만 원까지밖에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넣으시는 금액은 의미 없이 불입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뭐 연금을 더 받게 되는 효과는 있지만 물론 연금 탈 때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세액공제 못 받은 돈은 나중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니까 그런 뭐 혜택은 있겠지만 뭐 사실 당장 세액공제 받는 게 연금저축 IRP 계좌의 1차 목적이거든요. 근데 세액공제 받지도 못하는 돈을 넣으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거기서 뭐 수익이 아주 많이 난다 그러면 노후에 뭔가 더 혜택이 있겠지만 뭐 손실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라고 하시고 지금까지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IRP 하나만 만드셔도 돼요. 어차피 두 계좌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IRP 계좌 만드셔서 900만 원, 꼭 900만 원 채우실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100만 원만 넣으셔도 되고 500만 원 넣으셔도 되고 900만 원 넣으셔도 되고 최대가 900만 원이니까 그렇죠. 매달 넣으셔도 되고 뭐 12월 말일 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에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연금저축이랑 IRP랑 뭐 물론 연금저축은 600까지니까 근데 이제 어디를 더 많이 넣어야 이득이
뭐 이런 건 아니네요. 세액공제는 똑같고요. 똑같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뭐 그래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막 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IRP는 운용하실 때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룰이 정해져 있고 위험자산은 7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00% 내가 위험자산을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해서 뭐 투자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연금저축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차피 IRP도 30%가 안전자산이지만 그 30%를 TDF라는 것에 또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그럼 TDF에 들어가면 거의 70%가 또 주식형이거든요. 그러니까 70%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30%는 TDF로 운용하게 되면 30%의 70%는 또 위험자산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결국은 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뭐 막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동소이하다가 보시면 되고 연금저축에 나서 또 ETF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계신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한다고 더 좋은 수익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사실 1, 2년. 근데 결국은 더 좋았어요. 거기서 거기가 오히려 손실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내가 운용을 하게 되면 더 수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 나올 것 같으면 여의도 증권사 애들이 전부 다 돈 많이 벌었어야죠.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이 매매 차익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 받는 월급쟁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면 운영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더 수익 잘 나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냥 IRP 해라 그냥. 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운용은 적극적으로 안 해도 연금저축 펀드나 IRP를 가입했을 때 이제 그냥 놔두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라도 뭐 적립식 펀드라도 같은 거라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습니다. 보실까요? 이게 뭐 나는 그냥 보수적이다 그러면 그냥 안전자산에 놔두셔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장기적으로 뭘 투자하겠다 그러면 뭐 우량한 TDF라든가 펀드에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불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불입해가지고 연금저축 혹은 IRP에서 펀드를 사겠다 그럼 옛날 적립식 펀드 하시듯이 하셔가지고 20년 30년 후에 찾으시면 돼요. 그 방식은 뭘 하시든 저는 추천입니다. 그런데 제일 추천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걸 사가지고 맨날 주식 보면서 야 지금 뭐 올랐냐 떨어졌냐 다시 팔았다 또 샀다 펀드를 또 바꾸래 또 누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인데 좀 있으면 중국이래 뭐 인도래 사고 팔고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만 걸리고 머리만 아프고 돈만 들고 결국은 더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그러다가 손실을 보는 게 더 많으니까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식을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연금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상을 하면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이 있죠. 둘 다 육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100m 달리기 단거리 경주하고 마라톤 장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잖아요. 쓰는 근육도 다르고 훈련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전략도 다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금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 42.195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전략인데 시작하자마자 막 트레이딩 하면서 100m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m 달리기를 10번 했어요. 1km 갔어요. 더 이상 못 뜁니다. 그게 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전부 지쳐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는 장기 전략으로, 단타는 단타 전략으로 가야 된다. 연금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에 맞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ETF로 실시간 매매를 하고 있다? 이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TDF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뭐 장기적으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라고 좀 들었는데 이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내가 잘 모르겠다면 뭐 TDF라고 다 100% 좋은 건 아니지만 잘 모르겠다면 TDF 상품에 넣어서 그냥 묻어두시는 것이 낫다. TDF라는 것이 뭐냐면 타겟 데이트 펀드라 그래서 타겟 데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타겟 데이트란 내 은퇴 시점이거든요. 그 TDF는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2020, 2030, 2040, 2050, 2060 연도죠. 내가 은퇴하고자 하는 연도. 그럼 내가 2050년에 은퇴하겠다. 그럼 TDF 2050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운영 체제를 좀 보수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맞춰주는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될 텐데 내가 뭐 2050년 은퇴하겠다고 해가지고 TDF 2050을 무조건 하시라는 또 이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을수록 2040, 2030, 2020 적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숫자가 클수록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에 관계없이, 내 은퇴 시점에 관계없이 내가 공격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 그럼 2050, 2060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그럼 2030, 2020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TDF를 약간의 변화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운용하신다면 고민하지 않고도 일반인도 얼마든지 펀드를 잘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은퇴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거 얼마나 빨리 돌아오냐 이거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럼 뭐 연말정산도 그렇고 연금 관련된 상품을 들었다가 네. 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 뭘 네.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일단 이 연금저축 네. 세액공제 상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운용을 잘못하시게 되면 후회를 많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꼭 명심해 보시고요. 네. 1차 목적이 세금 환급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부들. 그다음에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소득이 너무 적으셔가지고 실제로 공제를 다 받아서 실제 내는 세금이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을 가입해봐야 세금을 오래 환급받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세금을 안 내니까 뭐 지금 환급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겠지만 굳이 사실상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가입해가지고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운용도 잘 못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런 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뭐 국내 소득이 없고 해외 소득만 있으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국내 세금을 내가 환급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상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그 연금저축보다는 일반 개인 연금 중에서 훨씬 더 수익이 높은 연금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연금들로 하시는 것이 개인 연금의 운용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런 걸 좀 비교해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금 저축이 있고 또 IRP가 있고 또 연금 보험이 있는데 네. 이 연금 보험과 또 연금 저축하는 좀 다른 특징이 맞아요. 있을까요? 네. 일단 연금저축은 납입 시에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셔야 되겠죠. 네. 물론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하지만 기본적으로 납입 시에 세제 혜택을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굳이 내가 연금저축 IRP를 가입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겠다. 이분들에게는 세제 적격,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연금저축 상품보다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신 분들도 추가적인 내가 노후 준비 여력이 있다. 그러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 건 뭐냐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노후에 세금을 일부 저율과세에서 연금 받지만 이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지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과 이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이게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탈 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내가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여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재까지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라 그래가지고 무제한 다 비과세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2017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무제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도가 생겼어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더 내고 싶어도 월 납입 기준으로 150만 원 이내,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하셔야지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가입하신 경우에도 1억 원 이하로 가입하셔야지 기준이구나. 세제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초과하시게 되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제 혜택 한도가 있으니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도 잘 활용하시고 비과세 연금보험도 활용하시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기본적으로 노후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준비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비적격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뭐 연말정산에 해당되진 않지만 나중에 그렇죠. 이제 크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네. 상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세제 적격은 지금 돌려받고 나중에 내는 거고 세제 비적격은 지금 안 돌려받고 나중에 안 내는 겁니다. 뭐 어느 게 유리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보통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돈을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고민이 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먼저 좀 어떤 방식으로 이 퇴직금, 퇴직연금이라는 걸 좀 받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퇴직금이라는 것이 내가 재직을 하다가
퇴직하시는 날 평생 근로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 나오시는 거죠. 그쵸. 네. 과거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었을 때는 일시금으로 받아 나왔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근데 일시금으로 몇 천만 원 매덕을 받아 나왔는데 이게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일시불로 다 날려버리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뭐 투자했는데 날려버리고 빌려줬다 못 받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노후에 진짜 있어야 될 연금이 사라지는 퇴직금이라는 게 내가 평생 그쵸. 일해서 모은 자산인데 한 번에 날려버리는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죠. 현재는 이제 퇴직금이 의무화되면서 실제로 퇴직하시게 되면 재직 시절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다는 관계없이 퇴직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IRP라는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연금으로 받게 돼 있는 이게 이제 의무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직 시절에는 우리 DB, DC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직 중에는 DB형이냐 DC형이냐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내가 DB형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퇴직 시점에 그걸 드리는 건데 IRP 계좌로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로 책정이 됩니다. 공식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DB형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네. 방법은 딱 정해져 있죠. 두 가지만 올리면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고 근속 연수를 올리면 네. 그러면 나는 제일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DB형 퇴직금 제도고요. 그걸 나중에 쌓으신 금액을 나중에 IRP로 연금으로 이제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직 중에 내가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회사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회사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DB형에 있는 걸 DC형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내가 처음부터 DC형으로 가입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DC형은 회사가 갖고 있다가 정해진 금액을 쌓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매달 급여 받을 때 혹은 매년 급여 받을 때 사전에 다 정산해 주는 겁니다. 급여에 1년에 한 달치 급여. 그러면 내가 연봉이 뭐 3,600이고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씩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DC형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DB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급여를 올리고 근속연수를 올라가면 자연히 퇴직금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미 DC형은 내가 받은 거잖아요. 300만 원 통장에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나중에 퇴직하는 수십 년 후까지 3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운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뭐 채권을 사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펀드나 혹은 그냥 예금을 통해서 불려가지고 나중에 그걸 퇴직 IRP 계좌로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DB형은 내가 관리 안 해도 되고 사장님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만 DC형은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고 그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DC형이 그렇게 사실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을 한 이후에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퇴직하는 금액이 이제 DB형, DC형으로 재직 시절에 굴린 금액을 퇴직하는 날 이제 회사에서 IRP 계좌로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IRP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연금으로 받을지 운용을 할지 뭐 일시 받을지 그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IRP 계좌로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뭐 이거를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LC로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이제 내가 뭐 1년을 근무했건 뭐 10년을 근무했건 30년을 근무했건 관계없이 쌓여있는 퇴직금은 IRP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IRP라는 계좌에 내가 근무했던 직장에 DB 혹은 DC형 퇴직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그걸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에요, 사실. 국가는 연금으로 받아라고 권장하지만 사실 그 가입자가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연금 나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 받다가 다시 다 중도에 다 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면 받다가 됩니다. 뺄 수도 있구나. 네, 그럼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는 누진세가 돼가지고 굉장히 더 많은 세금이 올라가지만 퇴직소득세는 이게 분류과세라 그래서 다른 소득과 따로 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도 많이 해주고요. 또 장기간 근속한 것에 대한 연분연승이라는 또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소득세는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실제로 1억을 퇴직금으로 받아 나오시고 근속 기간이 한 20에서 25년 되신다면 퇴직소득세율은 채 2,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 갖고 나와봐야 내가 300만 원의 세금을 내시는 거죠. 이게 퇴직소득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IRP로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이걸 연금으로 받기 싫어. 그냥 일시금 타고 싶어. 그러면 그냥 쿨하게 300만 원 세금 내고 9,700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뭐 매년 1,0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받겠다. 그러면 국가는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국가는 그 일정한 한도를 정해주고 10년 정도로 보통 한도를 정해주고 있거든요. 10년에 나눠서 빼게 되면 그 퇴직금 나올 때 1,000만 원 받을 때 세금을 아까 3%니까 1,000만 원이면 30만 원 세금 내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똑같이 다음 해에도 1,000만 원이니까 30만 원, 1,00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누적으로 300만 원 내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연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때 세금 내야 될 세금의 30%를 할인해 줄게. 이게 이제 퇴직연금, IRP에서 연금 받을 때의 세제 할인 혜택이거든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꺼내면서 원래는 30만 원 내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30%니까 9만 원 할인 받고 21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있는 것이죠.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좀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일시불로 뺐는데 300,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빼는데 90만 원 할인. 그러니까 1년에 9만 원.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뭐 혜택이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내가 퇴직금이 한 뭐 10억, 20억이 되고 근속 기간이 짧아가지고 퇴직 소득세율이 뭐 20%, 30%까지 올라간다. 내가 10억 갖고 나오면서 3억을 세금 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30% 할인 받으면 1억 할인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대다수의 퇴직자 한 20, 30년 근속하셔가지고 한 1, 2억, 2, 3억 퇴직금 받아 나오신 분들은 실제로 일시불로 세금을 내나 10년 나눠서 거기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으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더라. 근데 이제 연금으로 받으면 어쨌든 좀 소득의 안정성이 좀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받아서 이제 또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는 좀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일시불로 받으나 그 IRP 계좌에 있으나 운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사실 연금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연금으로 받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이라고 할 것이 원래 퇴직소득세 자체가 적다 보니까 할인 혜택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네. 10,000원짜리 사면 1,000원 할인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 원짜리 사면 10만 원 할인 받는 거고 1억짜리 사면 1,000만 원 할인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원래 10,000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할인 받아봐야 1,000원 할인 받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사실 없다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추가 할인 혜택이 좀 필요하거나 연금으로 받게 유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IRP로 그럼 받으면 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1억이 이제 내 IRP 계좌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연금으로 뭐 10년 동안 받는 데 있어서 네. 그 운용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는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운용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1억만 있는 것이고 그 1억을 그냥 나눠 받는 것뿐이고. 네. 그걸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예금으로 운영하십니다. 그렇죠. 네. IRP에서 예금 선택이 가능하니까 IRP는 계좌이기 때문에 뭐 금융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 안에서 예금 상품도 선택할 수 있고 주식형 펀드도 선택할 수 있고 채권형 펀드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ETF도 살 수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그건 본인이 운용하시기 나름인데 그냥 안전하게 예금으로 있으시면 뭐 요즘 3, 4% 예금 이자 나오니까 그렇게 불려가실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뭐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더 늘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에 손실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네.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예금으로 해서 이제 받으실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운용을 잘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뭐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방법이 없죠. 누가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괜히 한 2, 3년 전에 뭐 동학개미운동 있었을 때 네. 퇴직금 받아가지고 좀 불려보겠다고 주식형 펀드 하신 분들 지금 다 마이너스 10%, 20% 손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내 평생에 모은 퇴직금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예적금으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거를 이제 증권사에서 좀 더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디폴트 제도라는 걸 통해서 좀 운영을 더 할 수 있는 걸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을 해야 그것도 함께 가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 괜히 운영 잘못했다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어서 좀 운영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그리고 네. 나이가 들면 네. 보수적이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야 야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뭐 그쵸. 그리고 젊을 때는 금액도 적고 날려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나이 60세에 퇴직금 인력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격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운영하실 수밖에 없고 이걸 공격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자산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내 전재산, 내 노후의 전재산 인력 퇴직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간이 크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 직장을 오래 다녀서 퇴직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또 워낙 이직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 또 퇴직금이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계속 IRP 계좌에 쌓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직장을 옮길 경우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제 이직이 잦거나 프리랜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퇴직금이 없거나 퇴직금 받아도 소액이잖아요. 내가 2, 3년 근무하고 나왔으면 해봐야 뭐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빼가지고 써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IRP 통장에 쌓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일단 IRP는 건드리지 말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퇴직할 때마다 쌓아놔서 나중에 큰 금액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얼마 금액이 안 돼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IRP 계좌를 해지해가지고 그거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연금 똑같은 개인 연금이라든가 이런 상품에 재투자를 통해서 연금으로 적립을 하셔야지. 그게 얼마 안 된다고 받아가지고 무슨 노트북 하나 바꿔버리고 가전제품 바꿔버리고 여행 한번 갔다 와버리고 그럼 지금 당장은 즐겁겠죠. 네. 그죠? 하지만 나중에 노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직장을 이직하면서 뭐 여러 가지 퇴직금을 다 사용해버린 친구가 있고 한 사람은 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지만 상사 욕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꾸준하게 20, 30년 다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딱 퇴직할 때 되면 이게 직장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국민연금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아서 연금도 그쵸. 별로 없고 네. 퇴직금도 없어요. 그런데 직장 치사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30년간 꾸준하게 한 친구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것이고 퇴직금도 최소한 몇 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가 뭐 이거 받아가지고 별게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 퇴직금 받으셔가지고 쓰지 마시고 연금으로 재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네. 혹시 또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뭐 건보료라든지 네.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좀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잘 모르시는 거고 저도 세법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소득세를 내고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IRP로 넣어서 연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세금을 할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금 이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IRP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네. 이걸 연금 소득으로 간주하거든요. 아, 연금 소득. 그럼 일시불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인데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의 형태가 바뀌어요. 연금 소득이 돼요. 근데 건강보험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현재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부과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면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내일부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 부과하자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이어서 일시불로 받고 건강보험료 없이 끝나는데 얘는 IRP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걸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뭐 실제로 이제 부과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빼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연금 소득에 대해서 바로 그냥 부과하겠다고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안 내는데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불합리한 점이 좀 네, 생기네요. 이 부분은 네. 이미 뭐 지적이 됐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또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시가 12억 주택도 네. 이제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주택연금 관심이 많아지시는 건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뭐 나이는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네. 있는 거라고 해봐야 집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부동산 중심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노후의 연금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잖아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일정한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건데 물론 대출 받는 거지만 그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까지는 가입 자격이 일단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 되고 또 거주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추가돼 버린 겁니다. 내가 사실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이 집값이 오르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들이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 10월 12일자로 기준이 바뀌어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가가 아니고요. 공시가격 12억 원이니까 실제 시가로는 한 15억짜리 주택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이제 그게 바뀌면서 또 뭐가 추가로 바뀌었냐면 주택연금을 사실 지급할 때 이게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값에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있거든요. 요것도 기존에는 5억이었는데 이제는 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집값이 높았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9억,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셔도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7억, 8억에 해당하는 연금액밖에 못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내가 한 10억, 12억짜리 주택이 있어도 한 달에 원래는 1억당 월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략. 그러면 10억이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 한도가 묶여가지고 한 270만 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 11억, 12억까지 주택 시세가 나온다면 연금을 최대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똑같은 집을 가지고도 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노후 주택연금으로 준비하신 분들에게 유리해졌죠. 이게 근데 기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럼요. 네, 이게 10월 10일 이후에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존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해지하려면 그동안 비용했던 여러 가지 연금액이라든가 비용들을 다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새로 가입하는 건 유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좀 늦게 가입했으면 더 많이 받을 걸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주택연금이 대출입니다. 그리고 대출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없잖아요. 물론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뭐 주택연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막 받고 이러신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한 몇십만 원 더 받겠다고 해지해서 재가입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있는 거 받아가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또 남은 금액이 상속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도가 좀 늘어난 거는 되게 반가운 일인데 또 실제로는 근데 뭐 공시가 12억이면 뭐 한 시세로는 15억, 17억 집도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주택으로 실제로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은 많지 않다.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제도가 이제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 그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은 사실 좀 특정한 분들이고 집값이 무슨 뭐 12억, 15억 사시는 분들이 뭐 서울에는 있겠지만 지방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집값 12억, 15억 사시는 분들이 그걸로 주택연금 가입하겠어요. 다른 자산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정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제 제한이 완화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 다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뭐 기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값이 15억이에요. 이걸로 주택연금 가입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다른 자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래요. 10억짜리 집 팔아가지고 그냥 5억짜리 집을 사고 10억을 캐시로 굴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한 달에 330만 원씩 연금 받겠다고 주택연금 받는 거는 물론 330만 원 가지고도 뭐 소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모자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국민연금도 있고 다른 연금도 있고 준비한 게 있으시면 주택연금 330만 원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요. 대출인데. 그렇죠? 내가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가장 많은 가입자들이 70세에 한 5억 안팎의 주택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당 30만 원 잡았을 때 약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담보로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는 이런 구조로 많이 활용하시지 10억, 12억짜리는 거의 없으시고요. 뭐 저도 연금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집은 하실 필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아까 주택연금 이제 받는 금액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뭐 이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계속? 실제로 지금 한도가 늘어나서 이제 비싼 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공시가격 시가 1억당 받는 연금액은 사실 올 초에 3월달에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도 기대연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주택연금도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을수록 똑같은 집을 가지고 가입했을 때 평균 수명이 짧을수록 한 번 지급받는 월 지급금은 올라갑니다. 어차피 이 사람 오래 못 사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나면 길어질수록 오래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월 지급금 조정이 올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연령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좀 하향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금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월지급금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하실 분들은 좀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죠. 앞으로는 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까 좀 늘어날 일보다는 줄어들 일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월지급금이 줄겠죠. 네. 그리고 모든 제도가 그래요.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국민연금도 지금 다들 국민연금 예전에만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돈 가져가서 안 준다. 못 받는다. 이거 뭐 사기다. 막 그러면서 가입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 안 한 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노후 준비에서도 국민연금만 한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공식이 뭐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공식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다만 오래 살 것을 우리가 예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자, 그렇다면 국가에 있는 모든 제도들은 처음 시행할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제도를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은 또 가입자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처음 시행됐을 때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주택연금도 이미 시행된 지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입자가 좀 적어서 제도가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미리 하시는 것이 나중에 좀 후회를 덜 하시는 것 같다. 뭐 이제 아무래도 대출 있으면 가입 가능하냐, 네. 뭐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네. 이제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더 이 정도는 좀 주택연금 가입할 때 알고 있으면 좋겠다. 네.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주택연금은 일단 기본 구조가 평생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죠. 그런데 오래 산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내가 받은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과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했을 때 5억이 안 된다. 남은 금액은 자식에게 상속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억 이상을 받았다. 그래도 평생 국가가 지급 보증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다만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대출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내 이 집값이 5억인데 대출이 5천만 원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대출 금액만큼을 선상환하는 구조로 연금을 지급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다 상환해서 완전한 집으로 가입하는 것이 연금액이 좀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대출이 끼어 있으면 아무래도 연금액이 좀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은 가능하지만 금액 자체가 좀 준다. 이렇게 많이 보면 줄어듭니다.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10% 대출이 있으니까 연금액이 10%만 줄겠지 이게 아니라 그 10%를 국가가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이자도 별도로 청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있으면 좀 갚고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가입비나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주택연금 관련해 가지고 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댓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점도 설명해 달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주택연금이 사실상 단점이 없습니다. 네, 단점이 왜 그러냐면 비용들이 있거든요. 초기에 가입할 때 초기에 보증 비용이 있고 또 연보증료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보통 금융에서 얘기하는 수수료, 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적진 않습니다. 그죠? 네, 가입할 때 무슨 1%, 뭐 초기 그다음에 계속 연금 받으실 때는 연보증료를 계속 붙거든요.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자도 있습니다. 내가 연금 받는 게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자는 연복리로 환산이 되는데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는 월복리로 환산됩니다. 우리가 복리는 좋아하지만 내가 이자를 받을 때는 복리가 좋은 거지만 내가 이자를 그쵸. 낼 때는 월복리가 더 불리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단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비용, 대출 이자 비용이라든가 보증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계산하는 것이다. 내가 연금 받을 때 그걸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금액이 딱 가격별로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평생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후에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그 집을 정산하면서 자, 집값 시세는 얼마인데 얼마 연금 받아가셨고 이자가 얼마고 비용이 얼마니까 이걸 차감하고 나누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연금 받으실 분이 고민할 내용은 아니다. 그걸 상속받을 자녀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비싼 거 가입하셨어요? 라고 무덤 가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이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받으시는 분들을 고민하지 않으시면 되고 또 평생 받으신 경우에는 그 이상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단점이긴 하나 그걸 생전에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뉴스에 휘둘리면서 주택연금 안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집밖에 없다. 물론 다른 자산이 있고 충분하시다면 이 주택연금까지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집밖에 없으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가지고 네, 주택연금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뭐 주택연금 금융공사에서 홍보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저희 어머니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세요. 네. 네, 연금 박사의 엄마가 주택연금 가입하고 있다. 그럼 아시겠죠? 네. 네. 그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자녀에게 얼마를 남겨줄 거냐 네.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뭐 이슈 이런 네.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네. 한 가지 이제 뭐 상속 받는 입장에서는 네. 나에게 저 집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집을 다 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자 간에 자녀 간에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엄마는 다 쓰고 가고 싶지만 이 자녀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집 한 채라도 자식한테 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생활비가 없고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자식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불행해집니다. 뭐 자식 입장에서 용돈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내놓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네.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줬는데 내가 얘한테 또 뭘 받아야 되니까 힘들고 서로 그러니까 껄끄럽죠. 그다음에 이 집을 또 언젠가 줘야 되는 거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냥 깔끔하게 자식한테 용돈 받지 마시고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네가 저축해라. 대신 나는 이 집 쓰고 가겠다. 뭐 일찍 돌아가시면 남겨주는 것이고 만약 다 쓰시면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고민거리에 있어서 주택연금을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 거. 자녀 입장에서도 편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독립되니까 편하다. 근데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상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같이 생존하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가입자가 집이 이제 뭐 남편 명의로 돼 있으시고 또 사모님 배우자께서도 같이 이제 연금 받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입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은 평생 받는 거니까 사실 부부 중에서 최종 생존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자인 남편께서 먼저 돌아가셔도 그 부인의 남은 부인의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배우자,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생존했을 경우에 이분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려면 자식들이 상속 순위에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동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집이 상속이 됐는데 자식들이 만약에 어머니가 연금 받는 걸 반대해요. 내 상속 지분이 있으니까 내 지분만큼은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식들이 이제 호로 자식인 경우가 있지. 그래서 엄마 연금 못 받게 하려고 자기 거 챙기려고.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남은 배우자의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 시점부터 네.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명의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할 수 있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이 주택의 명의를 국가에 신탁하는 겁니다. 신탁한 상태에서 가입하니까. 그렇죠. 네. 신탁 계약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뺏기는 건 아니고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신탁 방식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을 평생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죠.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보완돼 있기 때문에 네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나올 거다. 혹시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을 때 뭐 비용이 더 든다거나 네. 뭐 어쨌든 가입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뭐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네. 추가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 비용들도 나중에 다 사후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약간의 그 설정에 대한 비용 이런 것만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다가 가입한다거나 네. 뭐 신탁 방식 말고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뭐 어차피 가입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부부 기준으로는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뭐 공동 명의로 있거나 혼자 명의로 있거나 상관없고요. 신탁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동 명의로 있다는 것이 세금 낼 때는 유리하지만 이게 네. 권리 관계를 할 때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실 수 있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공동명인데 부부끼리 공동명이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뭐 아버지랑 뭐 자식이랑 공동명이라든가 엄마랑 딸이랑 공동명이라든가 이런 집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서 네. 이 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으면 상속을 받는 거고 네. 만약에 그게 그 집의 가치보다 더 썼으면 그냥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내가 연금 받았는데 그 연금이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대출 받은 것과 또 이자가 계속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생전에 청구하진 않죠. 그다음에 보증료도 마찬가지고요. 생전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정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뭐 시세가 팔리는 금액이 5억인데 뭐 다 합쳐서 한 4억 쓰고 가셨다. 그럼 사실 이게 국가가 나머지 차액 1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상속 받는 겁니다.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상속 받아가지고 본인이 4억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쓴 거를 자녀가 그렇죠, 갚아야 네.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남는 장사다. 그러면 집을 그냥 상속 받아가지고 그걸 처분하든 본인이 있는 금액으로 갚든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집값은 5억밖에 안 나오는데 쓰고 가신 금액을 보니까 이거저거 다 합쳐서 6억, 7억이 됐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봐야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되잖아요. 상속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국가가 그거를 이제 공매 처분해가지고 이제 정산하고 만약에 모자른 금액이 있다, 그걸 상속되는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는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모자른 금액이 있을 때는 청구를 안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뭐 신경 쓸 일이 없네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네. 근데 이제 만약 5억 중에 4억만 쓰고 가신 경우 1억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내가 4억을 갚으면 내 집이 되는 건데 갚지 않고 1억에 대한 부분만 내가 뭐 상속을 받는다거나 이런 그런 건 안 건가요? 되고요. 네. 놔둬버리면 국가가 이제 공매 처분하거든요. 네. 국가가 5억 원에 처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공매 처분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상속받는 자녀가 자신 있으면 내가 그냥 상속 받아가지고 처분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지 않고 국가가 처분할 때는 아무래도 좀 빨리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처분을 하겠죠. 예.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네. 보시면 네. 아까 70세 기준으로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집값 1억당 3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사실 따져보면 30만 원씩이면 1년에 360이고 10년에 3,600이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받아야 1억 받는 거니까 70세부터 살아가지고 100살까지 받아야 1억 받는 거니 이건 무슨 남는 장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집을 내가 팔고 1억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거주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거주 비용까지 내가 계산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1억짜리 집에 거주하려면 지금 대략 한 3, 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그 월세를 안 내면서 거기다가 30만 원 연금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집값 1억당 거의 6, 70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주변 얘기 흔들리지 마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집 말고도 다양한 재산이 있다. 그러시면 주택연금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후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식에게 좀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 힘들다. 가진 건 집밖에 없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좋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집 중에서 외곽은 점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방이 공동화되어 간다고 하죠. 점점 네네. 비어갑니다. 일본사를 보도 알겠지만 시골이라든가 외곽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사람들의 교류가 많이 없는 이런 동네들은 그 집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살고 계시겠지만 내가 사망하고 나면 이 집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겠지만 자녀가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세를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팔리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집들은 그냥 향후에 인구가 더 감소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100년, 200년, 길게는 300년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가 돼버려요. 그죠? 이런 집은 가지고 계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집이죠. 네. 이런 집은 지금 그나마 시세가 1억, 2억으로 나갈 때 이 집을 빨리 주택연금으로 현금화해서 쓰고 가시는 것. 만약에 현금화가 안 된다면 그걸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녀에게 차라리 뭐 용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이건 내 집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계셔봐야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집이 되고 만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히려 강남 핵심에 있는 집들은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지만 또 강남은 어쨌든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고 나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시골이나 외곽, 뭐 빌라, 다세대 이런 데들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빨리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게 좋다.
혹시 뭐 주택연금 가입할 때 뭐 좀 더 그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뭐 네. 우대형이라든지 뭐 그런 뭐 특별한 네. 혜택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네. 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신다면 지금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 연금을 평생 확정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주택 가입하시는 분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65세는 넘으셔야 되고 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시가로 2억 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우대형 주택연금이라 그래가지고 기존 연금보다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똑같은 1억짜리 아파트가 한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대상이시면서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라면 이분이 그걸로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그것이 뭐 아파트든 빌라든 관계없이 하신다면 30만 원에 곱하기 20% 해가지고 거의 한 35만 원, 36만 원까지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집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다. 그러면 반드시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가지고 우대형 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잘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